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습니다. 이걸 계기로 논설이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좀 더 넓고 긴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검찰의 세계사, 검찰개혁의 세계사, 검찰과 관련한 각종 법적 상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검찰개혁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좀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서부 영화에는 왜 검사가 안 나올까? 저도 서부 영화를 많이 봤지만 검사가 단역으로도 등장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에 보안관이라는 직책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법 위반자를 체포도 하고 기소까지 하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경찰과 검찰 역할을 함께한 거죠. 반면에 검사는 법원 소속의 하급 공무원으로 큰 역할이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후반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 시기에 미국에서도 민주화 열풍이 불면서 중요 직책들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선출직화하자 이런 운동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요. 그 결과 법관, 검사 이런 직책들이 선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출된 검사들의 위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출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검사 제도가 진화한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검찰 제도란 게 하나의 딱 고정된 처음부터 검찰 제도는 이래야 한다.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되는 그러한 제도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도의 설계자는 역시 주권자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검사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남용될 위험성 당연히 생기겠죠. 이것도 오래전부터 지적이 됐습니다. 화면에 이 사람은 로버트 잭슨이라는 미국 연방검찰총장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한 80년 전 1940년에 연방검사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입니다. 검사는 전시의 군대를 제외하고는 이 나라의 가장 힘이 있는 집단이다. 검사가 기소할 사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기소할 인물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사가 기소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을 골라 기소하게 되는데 그 범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냐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혼내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기소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 여기에서 검찰 권한에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아주 검찰이라는 제도 자체에 내재된 가장 본질적인 위험을 지적한 것인데, 제가 이 연설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80년 전에 지금 한국의 검찰 어떤 폐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놀라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선택적 기소, 이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럼 검찰 제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검찰 제도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기에 수사, 소추, 재판을 분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근대적 검찰 제도가 출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나라인 독일이 이러한 프랑스의 검찰 제도를 수입합니다. 당시 독일은 프랑스보다 좀 후진국이었죠. 왕정 체제였고 독일에서 프랑스의 검찰 제도를 수입한 뒤에 주로 국왕에 대한 불경죄라든지 자유주의 혁명 세력에 대한 탄압이라든지 이러한 체제 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당시 법원은 국왕에 좀 반기를 드는 자유주의적인 판사들도 있었고 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역할도 검사가 맡았습니다. 약간 변형된 형태로 독일에서 자리 잡았던 거죠. 프랑스와 독일의 검찰 제도가 1872년 일본에 수입됩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하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유럽 모델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프랑스의 제도를 도입했다가 이후 독일 체제 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 이런 점에서 천황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독일 제도가 좀 더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위상이 좀 더 강화되고, 특히 군국주의 말기에 이르면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공고화됩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그런 체제 수호적인 법을 집행하는데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검찰이 가장 중심에 서는 그러한 형사사법 체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검찰 제도가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그대로 도입이 됐고, 결국은 프랑스와 독일의 제도가 일본 쪽으로 변형된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이식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엄상섭이라는 검사이자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엄상섭 의원은 일제시대 때 검사가 된 사람입니다. 해방 뒤에 미 군정기에서 대검찰청 검사까지 지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사표를 냅니다. 일제시대 때 검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자신이 일제에 협력했다는 죄가다. 이걸 인정하면서 사표를 낸 양심적인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전까지는 일본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차용해서 썼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서 이 엄상섭 의원은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역시 검찰 중심의 이론적 수사 체계를 주장합니다. 경찰보다는 검찰이 중심이 돼야 된다. 검사 출신으로서의 그 한계일 수 있으나 대신에 형사사법의 민주화를 강조합니다. 검찰의 권한이 강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다. 재정 신청이라고 하죠.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제도, 이것이 형사소송법에 도입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에서는 매우 싫어하는 제도였죠. 형사소송법 제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을 그 다음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과 검찰이 관건선거 그리고 편향적인 수사로 이들을 대거 낙선시키게 됩니다. 이를 겪은 엄상섭 의원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에 간섭하였다는 오점을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적인 이 더러운 족적을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사상에 남기게 된 책임은 후세의 사과가 밝혀줄 것이다. 스스로 검찰을 믿었고 그렇게 형사소송법을 만들었는데 자신이 보복 수사를 당하면서 검찰이 번견화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번견은 집 지키는 개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여당 선거사범은 불문에 붙이고 야당 측만 빠짐없이 적발하는 패단을 우려했는데 그것이 상서롭지 못한 선견지명이 됐다. 자신에게 그것이 적용됐다라는 탄식이었습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해방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검찰 중심의 수사체계, 즉 일본 군국주의 말기에 나타났던 그러한 현상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이식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검찰 관료가 희구하던 게 대한민국에서 실현됐다고 할 수 있죠. 정작 일본은 미군정에서 형사사법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우리보다는 훨씬 민주적인 형사사법 체계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오히려 식민지였던 우리만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게 됐던 거죠. 당시에 형사소송법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에서 엄상섭 의원이 했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인데 수사의 권한까지 더하게 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검찰 파쇼보다는 경찰 파쇼의 경향이 더 세지 않을까. 그러나 장래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는 분리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일제시대 때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달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권을 다 맡기면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권을 일부 나눠주고 경찰을 좀 견제하자 이런 절충안을 택하게 됐는데요. 대신에 이런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조만간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을 1954년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70년 이상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됐죠. 당시 검찰청장이었던 한경만이라는 사람은 100년 후면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100년 후에나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만한 시기가 됐다. 그러면 이 수사 기소의 분리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세계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건 영국 사례인데요. 영국은 검찰 개혁의 아주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인데 경찰이 수사 기소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근대적인 경찰 제도가 성립한 게 한 150년 전인데 그때부터 쭉 이러한 형태가 유지되다가 1980년대에 와서 검찰 제도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은 1972년에 일어났던 맥스웰 콘페이트 사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물이 맥스웰 콘페이트고 이 사람이 살해당한 사건이었는데요. 사건 수사가 난항에 빠지자 경찰이 강압 수사로 범인을 만들어냅니다. 사건 현장 옆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청소년들이 있었는데요. 학습 장애를 앓는 지적 장애 청소년도 있었고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강압 수사를 한 끝에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겁니다.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까지 했는데 몇 년 뒤에 이 사건이 지역 국회의원과 언론의 재조명을 통해 다시 수사를 하게 되고 결국 진범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청소년들은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이 사건이 영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면서 1979년에 왕립 형사절차위원회라는 형사개혁 기구가 설치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수많은 토론과 조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1986년에 크라운 프로시큐션 서비스라는 우리의 공소청에 해당하는 기구를 창설하게 됩니다. 검사 제도를 이때 처음 만든 겁니다. 경찰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그로 인한 폐해가 많았고 맥스웰 콤페이터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건을 통해서 수사 기소의 분리가 보다 합리적인 형사사법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150년 전통을 깨면서까지 수사 기소 분리를 단행한 겁니다. 애초에 근대 검찰 제도가 처음 싹튼 것은 프랑스 혁명기였습니다. 1808년 나폴레옹 시제법에서 근대적인 형사소송 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하는데요. 여기에서 소추는 검사가, 수사는 예심판사가, 재판은 판사가 한다는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소추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 그 판단을 하는 그런 역할인 것이고요. 그럼 누가 범인이고 그 범죄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수사는 검사가 아닌 독립적인 예심판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예심판사의 수사를 통해서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에 넘겨지면 일반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제도를 설계했을까요?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런 검사에게 수사까지 맡기면 수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것이 프랑스 제도에 깔려있는 수사기소 분리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사는 검사와는 좀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다른 주체가 맡아야 한다. 당시에도 수사 기소권을 합쳐놓는 것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들이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다 주면 폭군이 나온다. 즉 수사 기소권을 다 갖게 되면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결론 속에서 지금과 같은 제도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사 기소 분리가 어떻게 근대 형사사법제도의 근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각국의 형사사법 절차 수사 기소 구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몇 명이 작당해야 사건 조작이 가능할까? 먼저 영국인데요. 영국은 경찰과 국가범죄수사청, 우리나라의 중수청과 비슷한 수사기관들이 있고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두 기관은 서로 수사에 협력을 하는 관계이고요. 또 공소청이 수사기관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사건을 조작한다거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소청의 검사가 작당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어느 일방이 사건 왜곡을 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다음 미국인데요. 역시 경찰이라든지 FBI 같은 수사기관과 그다음 검찰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사 협력하는 관계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한 단계가 더 추가됩니다. 대배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이 최종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실상의 기소 결정 권한이 대배심에 있는 겁니다. 많은 주에서 주요 사건들은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요. 연방법 위반 사건은 전부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배심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검찰이 기소하면 무조건 재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법원에서 예심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검사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거르는 장치가 있습니다. 법관이 기소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기소권이 100% 있는 것도 아닌 셈이죠. 결국 미국의 체제에서는 수사하는 수사기관, 그리고 검찰, 그리고 나아가 대배심이나 법원까지 세 개의 기관이 작당해야만 어떤 사건의 의도적인 왜곡이 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다음은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예심판사 세 주체가 수사 기소에 관여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나 중범죄,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같은 영장이 필요한 사건, 즉 강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예심판사에게 수사를 맡깁니다. 예심판사 스스로 수사관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시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서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주체가 수사 기소에 관여하기 때문에 역시 프랑스에서도 어떤 의도적인 사건 조작이라든지 노골적인 봐주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또 검찰과 예심판사 이런 서로 다른 기관이 작당을 해야만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는 체계입니다. 검찰에는 별도로 수사할 인력이 없고요.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언을 한다거나 감시 견제를 하는 체제인 겁니다. 그리고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검찰이 기소한다고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중간 절차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한번 거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본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절차를 통해 판사가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합니다. 중간 절차라는 제도는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기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법원이 한 번 더 견제하는 장치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면서 어쨌든 수사에 관여하는 거죠. 수사에 관여하는 검찰의 기소 결정을 100%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수사에 관여하는 기관이 기소 여부를 100%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판단이 깔려있는 제도인 것이죠. 이탈리아를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도 독일과 비슷합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이 기소 결정을 하면 이 역시 수사 판사라는 또 다른 주체가 그 기소가 타당한지를 살펴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수사 판사라는 제도가 프랑스의 예심 판사와는 조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사 판사는 검찰이 진행하는 그 수사에 대한 통제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가 수사의 적법성에 이의 제기를 하면 수사 판사가 이를 심사해서 수정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새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하는 역할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수사 지휘를 하면서 수사에 관여하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100% 결정할 수 없다.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경찰 또 새로 생기는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 경찰을 견제하고 두 기관이 수사에 상호 협력하면서 또 견제하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또 다른 구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까지 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는 100%의 권한이죠. 검찰이 기소하면 무조건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몇 명이 작당해야 사건 조작이 가능할까요? 검찰만 마음먹으면 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신 수많은 나라들의 수사 기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는 겁니다. 바로 특정 기관이 수사 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 설계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수사 기소가 검찰이라는 하나의 기관에 귀속되던 것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 수사기관과 검찰이 함께 작당해야만 사건 조작 또 봐주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다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목적은 단지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공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과 달리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수사기소 분리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검사의 경우 어떻게 하면 기소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요. 외국의 제도들을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에는 브래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유래된 원칙인데요. 브래디라는 사람이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범이 사실은 내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라는 자백을 했습니다. 이 자백을 받은 검사가 이 사실을 감춘 채 브래디까지 살인사건에 가담한 걸로 기소를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공범이 단독 범행이란 자백이 드러남으로써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런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나오면 반드시 피고인에게 알려라.
브래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래디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또 유사한 사건이 2008년에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주 상원의원이었던 테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FBI와 미국 연방검찰의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패배했겠죠. 뒤늦게 FBI 수사관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었는데 감춰졌다. 특검이 임명돼서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그 결과 테드 스티븐스는 무죄인 것으로 결국 판명이 나서 이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추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좀 더 강력한 객관 의무라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검사가 알게 되면 그걸 피고인한테 알려줘라. 약간 소극적인 차원의 그런 원칙인데 독일이나 프랑스에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조사해라. 라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객관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다. 자화자찬식의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는 검사가 재판에서 최종 논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함께 진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피고인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증거가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몇 년에 처해달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진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부분의 검사가 실제 무죄를 구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유죄라고 생각하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검사 스스로 무죄를 구형함으로써 재판을 끝내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검사는 누군가를 처벌해야 되는 직분일 뿐만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라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경찰이 증거로 사용하지 않은 모든 자료를 검찰에 알리고 검사는 이 가운데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그걸 피고인 쪽에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일지라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검사가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피고인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검찰이 객관적인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결코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강압수사로 엉뚱한 사람들을 범인으로 몰아서 검찰도 그 사람들을 그대로 기소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하게 됐죠. 그런데 나중에 진범이 붙잡혀서 실제 그 사건은 우리가 저질렀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이 드러나서 사건 발생 17년 만에 이 사람들이 재심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객관 의무를 정면으로 배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언급도 한 적이 있죠.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 상소해서 국민의 고통을 준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실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항소를 해서 그 2심 재판을 또 받게 하는 거죠. 다시 무죄가 나는 비율이 95%에 이른다는 겁니다. 95%에 이르는 사람들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또 2심 재판이라는 기나긴 재판의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되는 거죠.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실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더욱 높은 거겠죠. 그러나 검찰은 기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죄가 나는 비율이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검사가 무조건 범인을 만들어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것.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매우 불완전하고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그동안 검사의 객관 의무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위 법령을 통해서 검사의 객관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하는, 그래서 검사가 어떠한 일을 해야만 한다, 다른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명시적 규정을 도입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형사사법제도 전체에서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해야 되고 또 검찰은 객관적 관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의 민주화라고 할까요? 내부에서 권한이 어떻게 특정인에게 쏠리지 않게 분산돼야 하는지, 검찰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의 권한 분산과 민주적 조직 구조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검찰총장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러한 지배체제는 후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불가리아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불가리아 검찰총장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내 위에 있는 건 신뿐이다. 나는 신의 도구다. 얼마나 무소불위이고 거칠 게 없었으면 이런 말을 했는지 참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의 형사사법 제도를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매우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쏠려 있고 검찰총장이 부당한 권한 행사를 했을 때 이를 제재할 제도 자체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평의의 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가 이런 권고를 합니다. 검찰총장에게 잠재적 이해충돌 사건이 발생할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고 독립적 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헌법에 마련할 것. 베니스 위원회는 유럽 국가들의 형사사법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 권고를 하는 기구인데요. 불가리아의 검찰총장의 권한이 너무 무소불위다.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권고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 선진국들의 상황을 보면 검찰의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대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검찰과 주검찰로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검찰이 서로 관할권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어떤 범죄가 연방법 위반이기도 하고 또 주법 위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방검찰도 기소할 수 있고 주검찰도 기소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사건을 맘대로 조작하거나 덮을 수 없는 견제장치이기도 합니다. 주검찰은 선거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검찰총장과 각 지역에 있는 검사장, 우리로 치면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장을 각각 선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상하관계가 아니고 지휘관계가 아닙니다. 각각 분권적으로 자기 관할 지역의 사건을 처리하는 이런 분권화된 구조인 것입니다. 한 미국 검사가 국내 언론과 한 인터뷰 내용인데요. 미국 시민은 하나의 기관이 전부를 다루는 걸 원하지 않는다. 즉 연방검찰, 주검찰, 주검찰도 검찰총장과 지역별 검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권한이 나뉘어 있음으로 해서 어느 하나의 기관이 모든 사건을 다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의 기관이 전부를 다루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그러한 체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미국처럼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연방검찰과 주검찰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건은 16개 주의 검찰들이 담당합니다. 독일이라는 한 나라 전체를 관할하는 검찰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죠. 국가 안보에 관련된 특별한 일부 사건들만 연방검찰이 담당합니다. 특이한 점은 하나의 주에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이 두세 개씩 존재하는 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독일이란 국가가 성립된 역사적 배경 때문인데요. 독일은 오랫동안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지 못하고 제후들이 다스리는 제후국들, 영방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나라들이 난립해 있는 기간이 오래 지속됐죠. 한 두세 개의 영방 국가들이 나중에 통일되면서 지금의 하나의 주를 형성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각 영방에 있었던 대법원 또 대검찰청 기구들을 전통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남겨두면서 하나의 주에 복수의 대검찰청과 복수의 검찰총장이 존재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이 복수의 검찰총장은 당연히 상하관계가 아닐 테고요. 주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총장들을 지휘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프랑스는 좀 더 흥미로운데요. 프랑스는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제 국가입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이러한 위계질서 위에서 검찰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에 있는 검찰총장은 지휘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의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상고된 형사사건의 재판에만 관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실권이 없는 그러한 검찰총장인 셈인데요. 법률적으로는 가장 상급심인 대법원에서 다투는 그런 형사사건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적 판단
이런 측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검사로서 역할을 하지만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는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에 대한 지휘권은 없다고 합니다. 대검찰청 아래에는 35개 고등검찰청이 있는데요. 이 고등검찰청의 검사장들이 관할 지역의 지방검찰청을 지휘 감독하는 실질적인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 우리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게 돼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어찌 보면 35명의 검찰총장이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직 구조가 분권화되어 있고 특정 1인에게 검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구조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극단적으로 드러났듯이 검찰총장 1인이 전체 검찰을 마음대로 지휘하면서 나라 전체를 들썩거리게 할 수도 있는 너무나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냄으로써 검찰총장의 비대한 권한도 상당 부분은 덜어지게 됐지만 새로 생기는 공소청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그 수장의 역할이 상당히 1인에 집중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 검찰총장이라는 이름 자체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았는데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명명하게 됐는데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부분은 검찰총장의 특별한 권한을 규정한 게 아니라 임명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명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조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외국의 여러 가지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도 검찰이란 조직이 특정인에게 예속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더 내부의 분권화 그리고 내부의 민주화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까지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검찰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약간 다른 차원에서 검찰개혁과 맞물린 또 다른 주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절차의 주체라고 하면은 수사기관, 기소기관, 법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형사 절차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됐고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죠. 형사 절차의 또 다른 주체로 피해자에 주목해야 한다는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훨씬 전부터 이러한 흐름이 있었고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제도들도 이미 많이 도입이 된 상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서 현장 조사나 증인 신문, 전문가 의견 청취 이런 것들에 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변호인이 입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 당사자로 재판에 참여해서 어떤 증인을 불러달라 이런 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재판부를 통해서 증인에 대한 신문 과정에 직접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주요한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보조 검사로 수사 과정과 재판에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의심이 들 때는 판사 교체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나 스웨덴 이런 국가들도 피해자가 보조 검사로 참여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고 실제 법안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사가 너무 지연된다거나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랬을 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해서 볼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들이 신설됐습니다. 검사에 대한 면담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도 새로 규정이 됐고요. 그리고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죠.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했을 때 법원에 신청을 해서 불기소가 맞는지 기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봐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판단을 받는 제도인데요. 피해자는 그동안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이라든지 노인학대,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이런 피해자들은 스스로 재정신청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에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고발한 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새 형사소송법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은 많습니다. 재판 절차에 피해자가 직접 참여해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든지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든지 이런 권리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 취약한 계층의 피해자들이 충분히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선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이러한 제도들이 좀 더 도입돼야 한다.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피해자 권리와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들에게 최대한 고통을 줄이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동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많이 진행이 됐죠. 일부에서는 이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많이 제기됐는데 그러한 주장도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 보안 수사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그런 피해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1차 수사, 또 보안 수사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진술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짓고 완결성 있는 수사를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방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을 던져주는 외국의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 있는 Children's Advocacy Center라는 제도입니다. 아동 학대나 아동 성범죄 피해자 어린이를 원스톱으로 치료하고 상담하고 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인데요. 이 센터에는 아동 전문가, 심리치료사, 의료진 분들과 함께 경찰과 검찰도 함께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피해 어린이가 이곳에 오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치료 상담과 함께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그 조사도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런 어린이 친화적으로 꾸며진 그러한 곳에서 피해자 어린이가 이곳에 오면 각종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아주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인터뷰어에 의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단둘이 만나서 아주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어린이와 대화를 주고받게 되는데요. 어린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방에서 경찰과 검사가 함께 모니터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물어봐야 될 것들,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인터뷰어에게 이어폰을 통해서 알려주고 더 질문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린이가 여러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자기의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막고 단 한 번 전문가의 대화를 통해서 필요한 진술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든 거죠. 경찰과 검찰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협력을 하게 되고 사건을 수사를 하게 되고 중복 수사에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매듭짓고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요. 1980년대 도입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미국 전역에 한 961곳 정도의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모델을 북유럽에서도 도입을 해서 1990년대 이후에 북유럽 모든 나라들에는 바르나후스라는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 역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경찰, 검찰뿐만 아니라 법관도 참여를 해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그 인터뷰가 나중에 법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진위를 보한 사법공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단 어린이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성폭력 범죄라든지 가족학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초기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조사를 받는 고통스러운 경험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하위 법령을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검경 협력을 좀 더 촘촘하게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좀 더 진일보한 그런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형사 절차의 또 다른 주체인 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형사 절차가 사건 조작이나 봐주기나 이런 식으로 왜곡될 경우 그 피해는 역시 시민 전체에게 미치고 시민들이 그와 같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형사 절차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형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참여할 권리를 갖는 것, 이건 역시 형사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요 선진국들 역시 그러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배심제가 있죠.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애초 도입됐을 때는 영국에서 왕권 강화 수단으로 출발했습니다.
왕이 임명하는 배심원들로 대배심을 꾸려서 왕이 원하는 그런 기소를 얻어내는 처음에는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찰스 2세가 자신의 정적을 기소하기 위해서 대배심을 소집했는데 대배심에서 기소를 저지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등 오히려 권력자를 견제하는 시민들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아메리카 대륙에서 저항의 수단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1734년 존 피터 제거라는 사람이 영국 총독을 비판하는 그런 인쇄물을 만들었다가 기소를 당하는 처지에 몰렸는데 대배심에서 불기소 결정을 함으로써 풀어졌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미국에서는 대배심제가 시민의 자유를 위한 안전판이다. 이런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고 미국 헌법에도 대배심제가 규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도 대배심제가 확고하게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검찰 심사회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미군정이 들어섰는데요. 그때 미군정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을 강하게 주문했고 처음에는 대배심제를 도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료들 또 법조인들이 일본인은 민도가 낮다. 참 황당한 이유를 들면서 반발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대배심 제도는 도입하지 못하게 됐고 절충안으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만 재심사를 하는 검찰 심사회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피해자라든지 사건 당사자가 신청을 해서 다시 심사해달라. 그렇게 하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이걸 심의해서 이건 기소를 하는 게 맞다, 기소 안 하는 게 맞다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검찰 심사회의 결정에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이 검찰 심사회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이런 일대 개혁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는 실효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제도가 되었죠. 제도가 도입됐을 때부터 2022년까지 쭉 사건 통계를 내보니까 검찰 심사회에서 심사를 받은 게 18만 명이 넘고요. 검찰 심사회가 기소를 해야 된다. 검사는 불기소했지만 기소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낸 게 19,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 한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검찰 심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기소된 사건들을 통계를 내보면 1,800명 정도가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1,500명 정도, 무죄가 한 1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비율이 상당히 높죠. 검사가 불기소했던 사건을 검찰 심사회에서 기소하라고 해서 기소했더니 유죄 판결을 이렇게 많이 받았더라. 즉 검사의 판단보다는 검찰 심사회의 판단이 맞았다를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시민들이 직접 어떤 형사 절차에서 결정권을 갖는 그런 제도가 없죠. 이번에 공소청이 새로 생기면서 공소청법에 사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동안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죠. 검찰 스스로 만든 법률에는 없는 제도였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법률에 본격적으로 규정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사건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영장 청구 또는 기소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사건 당사자나 검사가 신청을 하면 사건심의위원회가 소집돼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배심제나 일본 검찰 심사회와 다른 점은 이 사건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사법제도의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각계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닌 거죠. 전문가 50 내지 200명 정도를 그것도 광역공소청장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결국 공소처 입맛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을 선정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선정된 위원들 중에서 각 회의 때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검사는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이런 규정으로 그쳤습니다. 법적 기구로 격상되긴 했지만 그 한계점은 여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게 되는데요. 예전에 일본의 관료나 법조인들이 이 미군정에 일본 국민의 민도가 낮다고 했다는데 우리 국민의 민도도 낮다고 보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열쇠말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흔히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할 때 이에 저항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것이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이 침해된다. 그러니 그냥 놔둬라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검찰 또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공정한 형사사법을 위해서입니다.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독립성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죠. 즉 공정성과 독립성이 하나의 동등한 층위의 가치가 아니라 공정성을 위해 독립성이 존재해야 한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독립성만 강조하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절대 간섭하지 말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저만의 또 생각은 아닙니다. 검사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문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UN ODC라고 UN 마약범죄사무소입니다. UN에서 마약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약에 공동 대응하다 보니까 형사사법이 어때야 하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다루는 기구이고, IAP는 국제검사협회입니다. 이 두 기구가 공동으로 작성한 검사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문건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의 독립성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독립성이란 말은 때로 절대적 자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된다. 하지만 검찰권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 즉 책임성과 상호작용해야 한다.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책임성도 강화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공정한 결과를 내올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검찰개혁도 더 진행돼야 할 것이고, 또 사법개혁도 더 진행돼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독립성과 함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검찰,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끝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특집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 제도는 나라마다 역사적 경험과 시민들의 요구, 또 때로는 그 우연한 계기를 통해 끊임없이 설계도가 바뀌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검찰 제도가 완벽한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도의 제도를 우리가 다 그대로 들여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각 나라의 검찰 제도가 품고 있는 원칙, 무엇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안에 스며있는 가치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우리만의 더 나은 검찰 제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검찰 개혁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시민들,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 우리만큼 가혹한 검찰 실패의 역사를 겪은 나라도 없을 겁니다. 윤석열 검찰로 대표되는 그 정치검찰의 역사, 그리고 끝내 내란까지 이어지는 그 참혹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검찰과 또 검찰 개혁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세계사에서 주목받는 하나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경험이라든지 제도들, 그리고 법률적 상식들을 바탕으로 우리 각자가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평가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의 개혁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맞는 형사사법제도를 상상하고 실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논설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